모든 선택은 육체에 새겨진다. 나태와 사치가 가졌기 몸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톨스토이 제정 러시아의 작가.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뜻이었어서만 아니라 살림은 먹고 자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더 잘하고 몸을 더 잘 보살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 절제는 쾌락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더 오래 살려는 것이다. 또는 르게르의 비극적인 예가 알려주듯이 수명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히 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웨는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자신이 방치하고 살아가는 결과 도달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단순하다.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모든 결과는 몸에 새겨진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그리 조용하지 않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외양에, 우리의 기분에 항상 기록된다. 좋은 결과를 내리고 있는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몸에 통제권을 넘겨줬는가. 이런 육체적인 측면만 아니라 자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몸을 절제하는 행동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무절제하거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행동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한다. 사람들이 왜 나쁜 결정을 내리는지, 왜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지, 왜 산만한지, 왜 겁을 내는지, 왜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궁금한 답을 찾는 것은 몸에서 시작된다. 중독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배고픔, 헝그리, 분노, 외로움, 피로, 타이어드, 머리를 딴, 그래서 멈춰, 홀트라는 약자를 중독이 재발하려는 신호에 보내는 경고 문구로 쓴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절제, 자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뜻한다. 그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육체다. 우리는 육체를 엄격히 다루고 억제하며 장악하고 하나의 사원처럼 여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정신을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도록,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육체를 억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 충동이나 나태한 노예인 사람, 강인한 의지나 확고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예속될 것이다.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며 쇠사슬을 푸는 열쇠다.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길게 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부에서 기질 육체에 대해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기질에 대해서 몰입의 축복. 독일의 작곡가 루드비 판 베토벤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냥 사라져버리곤 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도 어느 막강한 대공이나 후원자와 대화하다가도 그랬다. 중요한 악성이 떠오르면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 천일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너무나 깊이 집중했다. 자네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언젠간 친구가 베토벤에게 물었다. 미안하네. 좀 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심오한 악성이 사로잡혔어. 도저히 주의를 다른데 돌릴 수가 없었네. 라고 베토벤은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를 베토벤의 황홀경이라고 불렀다. 베토벤의 몰입 상태에 그가 일에 깊이 열중하는 지점이자 그의 음악적인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말이다. 베토벤은 뮤즈에게 사로잡혔지만은 그 역시 뮤즈를 붙들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얻어내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술가가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일, 생각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일은 좀 제멋대로인 것 같고 심지어 무지열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행동이다. 체면에만 머물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눈길을 빼앗기기는 얼마나 쉬운가. 묘지가 찾아올 때에 그를 존중하는 일,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치는 영감을 따라가거나 도저히 진전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에 내의 능력을 쏟아붓는 일 등은 우리가 강철처럼 자신을 단련해야 뛰어들 수 있는 정신적인 도전이며 그것을 해낼 능력을 키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능력은 전념하는 것, 진정으로 온전하게 완전히 전념하는 것이다. 주의가 산만하게 세계에서 집중하는 것은 초능력이다. 이런 일은 극도로 드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다가 인해 전화벨이 울리면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고 만다. 점점 피곤해진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려고 시도한다. 사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어떤 한 가지 일에 진정으로 묻고들 절제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책상을 깨끗하게 치웠으면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이 자신의 전부를 차지해야 한다. 수도와 철학자들은 우리가 로마인처럼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생각, 이 기회를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걸러내야 하고 시야를 좁혀서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전념해야 한다. 요가 전통에서는 이를 에카그라타라고 하는데 이는 단 하나의 지점에 극렬히 초점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자기 정신을 어떤 것에 또는 그 안에 완전히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이 물론이고 동시에 자신에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베토벤은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또 완전히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한 작품에 깊이 집중한 채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향곡은 그냥 저절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번뜩이는 영감이나 한 번의 황홀감 같은 착상의 순간으로는 모자야 한다. 교향곡을 작곡하는 프로젝트는 모든 측면에서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오래도록 그 일에만 헌신해야 한다. 베토벤의 전설적인 집중력에는 비극적인 모순도 함께 담겨 있다. 베토벤의 청력이 쇠약해지는 동안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작품에 몰두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베토벤이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정말로 귀 기울여 하는 대상, 바로 뮤즈에게 집중하고자 바깥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괴테와 베토벤은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 능력에서는 서로 비슷했다. 한 전기작자는 괴테를 쓸데없는 거 무시하기의 전문가라고 묘사했다. 괴테와 베토벤은 둘 다 이 무시하는 능력에 자기 예술에 헌신하는 능력, 눈앞의 과제나 프로젝트에 자신을 묶어두는 능력을 결합해서 전설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묘즈는 집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 설사 묘즈가 축복을 선사한들 집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축복을 알아보겠는가? 우리는 종종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교수를 소재로 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마치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처럼 말이다.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그들은 완전한 몰입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정신이 팔린 우리는 진정한 정신적인 절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며 그런 교수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기도 하고 짝짝이 양말을 신고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기억할까? 사교적 상황에서 있다금 보인 실수를 떠올릴까? 아니면 몰입하여서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기억할까? 그들은 자기가 풀고자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에 또는 자신이 개척하는 연구 분야에 자신이 작곡하는 곡의 각 마디와 각 악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음악적인 혁명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지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다. 이는 아니오라고 해야 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 앞에 있는 중대한 과제에 더해 더없이 단호하고 너무나도 완전하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영국의 조나선 아이브는 이렇게 설명했다. 집중이란 오래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해야 하는 일이다. 아이브의 말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꼭 꼬집어 얼마나 많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했는가를 물었다고 한다. 필연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려면 덜 중요한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이 일은 내일부터 제대로 하겠다거나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오늘은 뻔뻔하고 미성숙하고 제일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성숙하고 고상한 상태라면 이렇게 게으른 나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울 테니까 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오늘도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베토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 능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초능력은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초능력은 복수할 기회를 거절하라. 복수할 기회를 거절하라. 미국 흑인 테니스 선수 아서 애쉬는 그의 이름을 딴 경기장이 있을 만큼 전설적인 선수다. 그런 그의 아버지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백화점 체인을 소유한 부자 유대인 윌리엄 달히머의 운전사로 일했다. 달히머가 매입하기를 원하는 부동산을 보려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아서 애쉬 시니어는 1950년대의 보수적인 남부에서 흑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직면하고 있던 차별을 목격했다. 협상하는 내내 유대인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유독 역겨워하는 듯한 한 남자가 달히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괴롭혔다. 달히머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그 거래를 마무리했고 그와 애쉬 시니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차에 올랐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모든 것을 참아낸 겁니까? 애쉬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 땅을 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죠. 그 자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욕할 수 있지만 그 땅은 이제 제 것이죠. 물론 달히머는 수없이 그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그 반유대주의자가 정확히 원했던 일로 유대인과 거래하지 않을 곳일만 만들어주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달히머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원했던 땅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공산도 크다.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부당한 일을 참아낸 달히머에게 조용한 위엄과 자기 통제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당연한 일이던 당시 남부에서 애쉬 시니어는 그 둘을 모두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다. 애쉬 시니어의 아들 아서 애쉬 주니어는 바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좋은 가정이 되었으며 인종분리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참을성과 자제심 더불어 항상 실행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시내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작정이었다. 물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다. 아무도 모욕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다면 우리는 절대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함부로 처단되거나 폭행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생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고대 로마의 금손 정치가 데카토의 증선자 소카토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목욕탕에 갔을 때의 일이다. 거기서 소카토는 어쩌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나서 손찌검을 당했는데 상대는 막 화가 나는 일이라도 겪었는지 큰 싸움을 벌일 험악한 기세였다. 하지만 카토는 신랑이 가버리자 곧바로 마음을 가라앉혀 싸움을 피했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상대방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흔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랐다. 나는 맞은 기억도 없어 라고 카토는 말했다. 사과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기분을 안고 가는 것도 거부한 것이다. 미국 남부의 인종분리 정책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남부를 돌며 시위를 벌인 프리덤 라이더스에 참여한 몇 안 되는 백인 중에 한 명이 제임스 팩이 몇 차례 지적했듯이 그가 반격을 거부하면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순간적으로 잠잠해졌고 아마도 혹독한 자기반성의 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왜 이 사람은 나처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지? 왜 나처럼 통제불능이 아닌 거지? 실제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라도 진짜 충돌이 일어나려면 언제나 쌍방이 서로 부딪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은행에 감정이 상했다면 우리가 그들과 싸움했다면 우리도 그 상황을 처리한 공범이다. 우리가 싸우기를 선택한 것이며 자제와 방종을 맞바꾼 것이다.
뜨거운 머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가운 머리가 뜨거워지도록 방조한 것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수를 부추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 머리 주변을 빙빙거리며 날던 각다기에게 물린 사자가 나오는 이소우월을 기억하는가? 화가 나는 사자는 자기 주변을 빙빙 돌며 쏘아대는 각다기를 공격하려 하지만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제 몸에 상처만 낼 뿐이었다. 우리는 무시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악한 자의 잔인한 도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무시와 실수도 못 본 척하고 참고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사소한 무례의 따끔함보다는 더 큰 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청력이 살짝 나쁜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의 법조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시어머니에게 들은 조언이다. 이 말은 56년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친한 친구이지만 이념상 정반대인 여러 동료들과 수시로 의견이 부딪혔을 때 긴즈버그의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법과 사회적인 관행이 절대 그들의 편에 서준 적이 없었던 역사적인 시기에 긴즈버그와 S. 시너와 탈히머가 어떤 일을 견뎌야 했을지 생각해보라.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공격조차 격앙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 척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참조로 보내진 이메일 스레드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해서 한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 꼭 죄악을 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윙윙거리는 각다기를 없애야 한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게 하지는 말자. 허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기분이 상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모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려고 한다면 당장 패배를 인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반응한 것만으로도 승리를 거둔 것일 테고 말이다. 무절제에 무절제로 반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자제력을 잃은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성공과 성취의 비결도 아니다. 아서 애쉬 주니어는 아버지에게 자기 통제를 배웠고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타리머에게 막강하게 구현된 자기 통제를 보았다. 애쉬 주니어는 삶이 던지는 도발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테니스 선수로서의 운명을 신뢰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운명을 이룰 것이다. 애쉬 주니어는 테니스장에 가서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행동으로 옮겼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없었다. 불필요한 차질도 없었다. 그 무엇도 애쉬를 멈추지 못했다. 돈이 주인이 되는 법. 돈이 주인이 되는 법. 자, 운동선수로도 베이브 루스가 번 돈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이 평균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았다. 신인 시절 루스의 연봉 $600는 두 달에 한 번씩 $50씩 지급되었다. 그 시절에는 빵 한 덩이 값이 5센트 정도 하던 때였다. 루스는 첫 봉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자전거에 썼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는 스포츠카, 맞춤 정장, 가죽 코트, 실크 셔츠, 말발굽 모양의 다이아몬드 넥타이핀, 그리고 카지노와 경마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썼다. 자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첫 번째 아내에게 $5,000짜리 밍크 코트를 사주었다. 1928년에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 우승했을 때 호텔방 4개를 빌려서 파티를 열었다.
그 호텔에 피아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접 가서 피아노 한 대를 사왔다. 루스는 야구로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본 훈련이 시작될 때 급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팀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썼다. 한 감독은 말했다. 루스는 돈에 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았고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샀다. 양키스의 타이셔스 루스가 젊은 시절의 루게릭에게 돈을 모아 더는 경기를 뛸 수 없게 될 때를 생각해야 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무렵에 루스가 사치스러운 생활로 날려버린 돈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루스는 늘 재미를 챙기며 살았는데 아마 카토 같은 금손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루스는 자신의 폭식 습관 못지않게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후회하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 중에서 아주 다수가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해서 안정과 자유와 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은 그들에게 불안과 시기와 불안정을 안겨주었다. 처칠은 언젠가 동생에게 삶에서 나에게 걱정을 안긴 유일한 것은 돈이다 라고 털어놓았다. 영국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처칠은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일했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려를 받는 저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도 처칠 어머니가 쓴 표현을 빌리면 돈에 관한 붙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처칠은 돈을 빨리 벌었지만 그보다도 더 빨리 썼다. 그러고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의아해했다. 잉글랜드 시골에 있는 처칠이 아끼던 차트웰은 그가 너무나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사들인 것이어서 하마터면 그의 결혼 생활을 날려버릴 뻔했다. 1929년에는 주식시장에서 투기로 5만 달러를 잃었다. 그것은 처칠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손실이었는데도 그는 그 경험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곧바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어 미국의 소매 기업인 몽고메리 워드의 주식으로 단 한 달 만에 3,000달러를 잃었다. 게다가 이는 처칠이 유럽의 카지노에서 진짜 도박을 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처칠은 그 시절 세상에서 벌어지던 일은 그다지 무섭지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심전으로 침몰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처칠은 재정적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언젠가 처칠은 자기 자신을 2만 파운드의 무게를 등에 짊어진 작은 돼지로 그린 적이 있다. 심지어 그는 독일군의 영국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도 인쇄를 두고 에이전트와 언쟁을 벌였으며 세금을 면제받을 방법을 궁리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이 무절제였다. 무절제.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 얻기를 나란히 하려는 행동이었다. 처칠은 활력 있고 흥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무절제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었다. 처칠은 운 좋게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의 습관을 물려받았으나 재능을 물려받지 못한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행운을 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좀 더 자제할 수 있었더라면 아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자신이 내린 선택 때문에 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여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코 피츠제럴드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깔아먹었다. 피츠제럴드는 부와 화려함에 푹 빠져 있었다. 엄청난 야심가에다가 재능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성숙했다. 피츠제럴드의 결혼 생활은 부부 양쪽 모두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끌어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피츠제럴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생각하며 이렇게 탄생했다. 이제 그는 빚쟁이들의 등살에 벗어나고 편집자나 친구의 힘을 빌려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글을 썼다. 그것은 피츠제럴드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그에게서 글쓰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다.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데도 죽음을 맞이했다. 이 불쌍한 자식. 미국의 소설가 도로시 파커는 관에 누워있는
44살의 피처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파커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방정과 탐닉이 불러온 결과를 조용히 증언하는 피처제럴드의 딸코 주름진 손이었다. 그 주름은 가장 노련한 시체 방부 처리자의 기술로도 감출 수가 없었다.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도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치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다. 당연히 처칠에게는 완전히 파산하지는 않을 정도의 자기 통제력이 있었다. 처칠은 10년의 바닥에서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지만 겨우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자신이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무엇일까? 자신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털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계속 일하기만 하면은 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째서 몸은 혹사하며 일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며 살아가는 것만이 무비열한 돈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카터가 지냈던 자제의 미덕 역시 그만큼 과도함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어쩌면은 카터는 과도하게 자제했는지도 모른다. 돈을 절제하는 일은 성경적이다. 인터넷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등장해서 쓰레기 봉투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무 고민 없이 사야 할 물건조차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할 인건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내용이 차고 넘친다. 내용이 차고 넘친다. 검소함과 관대함이 함께 가는 일은 극히 드문 것 같다. 검소와 관대. 물론 절약은 중요하다. 다만 절약 때문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날리지는 말아야 한다. 게다가 과도한 절약은 자신에게 그만큼 엄격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잃게 할 수가 있다. 수세기 전부터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양극단에 자리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오해해왔다. 피처제럴드는 부자가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생각했다. 해밍웨이는 그에게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기는 하지.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돈은 도구다. 예컨대 처칠의 쓰기는 그가 정치권에서 유배되었던 시기에 그의 생계를 지탱해 주었다. 돈이 자유를 주고 지렛대가 되어준다면 아주 훌륭하다. 만약에 돈이 중독이나 청멸을 일으키거나 더 나쁘는 더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면 그런 돈은 나쁜 돈이다. 모든 강력한 도구가 그렇듯이 돈 역시 위험성을 품고 있으므로 완전하고 자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다. 문제를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돈이 이를 초월할 것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개의치 않게 또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라는 것은 신기루이다. 어쨌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정말 필요할까? 누구에게나?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를 진정으로 세계에 자유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돈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것, 돈 걱정을 덜 하는 것이 어떨까?